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보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정효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9월에 FOMC는 금리 인하 확실한 거 아니야? 했는데 약간 변수를 만났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소비 심리가 다소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100%에 육박했던 이 페드워치 사기의 숫자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인가, 9월 FOMC의 변수가 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김민준 전문가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면으로 곧 나갈 텐데요. 이제 기대 인플레가 단기가 이제 보통 1년 이야기합니다. 4.9% 올랐고요. 장기가 3.9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과 대비했을 때 0.4 정도, 0.5 정도 이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장단기가 많이 올라갔죠. 뭐 이 부분에 관한 단기 이슈가 결과론적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분 제공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튜디오들 내려오면서도 뭐 다른 지엽적인 이야기도 잘 정리를 해서 전달드려야 되겠지만 기납법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때마침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매크로 변수. 그래서 명분 제공 내용이 되지 않을까가 가장 걱정스럽고요. 이제 기대 인플레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이익의 현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밸류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좀 공부를 해본다면 통화정책의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벌써 미국 시장이 이걸로 좀 시끄러웠거든요. 금요일날. 뭐 단편적인 이슈이긴 한데 안에 내부에 이런 지엽적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죠.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뭐 콩이의 파치냐 이렇게 하면서 지연도 되고 우리 아까 뭐 박상정 앵커님 질문하셨지만 9월에는 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뭐 이미 그것에 대한 주가가 선반영되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이번 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을 이용해서 조정 구간에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잭슨홀 미팅 때 11월, 12월에 뭐 10월에 정말 금리 인하가 원래 정통적으로 없다면 11월, 12월에 금리 인하의 퍼센테이지라든지 연준의 어떤 뉘앙스라든지 이런 걸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필이면 이런 매크로를 두들겨 맞았으니 잭슨홀 미팅 때 우호적인 이야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맵 인하를 하더라도 매파적 금리 인하 이런 코멘트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인하를 하더라도 그냥 뭐 중론적인 입장에서 인하 이런 게 좀 좋은데 매파적 금리 인하라면 우리가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해주지만 11월, 12월에는 데이터를 더 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인플레 기대가 금리 어떤 경로의 할인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 밸류에 이제 압박 구조를 주는 구조. 이렇게 가는 거죠. 성장주들은 고밸류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밸류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통화 정책 등 다면적으로 금융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게 가장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측면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금리 인하 지연이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중기적으로 정책 호재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 기대감이라든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 우호적으로 가요. 어찌됐건 지금 50억 유예로 거의 뭐 확정적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흐름 속에서 어느 게 좀 더 투심의 단기적인 이동 상황을 맛볼 것이냐. 이제 저 금리 인하 지연에 상당히 나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내지는 뭐 관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면 시장이 좀 조정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상법 개정이 드디어 코스피 4천 5천 시대가 온다는데 이런 작은 소나기는 좀 뭐 나는 맞으면서 가겠다 정상까지 이런다면 조정의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조금 더 투심 유입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크로스 체크하면서 데일리 흐름 체크, 뭐 주단위 흐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기납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금리 인하 지연이 조정 명분에 제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스러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정 구간을 잘 이용한 매수 전략을 펼쳐야지만 호재로 나올 수 있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주가의 반등의 기대 수익률은 맛볼 수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조정을 활용해보자라는 측면이신데 전문가님도 이 인플레 수치를 보셨는데 좀 신경 쓰일 만한 수치라고 보세요? 아니면 시장의 반응이 약간은 좀 전문가님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세요? 어떠세요? 뭐 옆에 이제
이사님도 계시지만 예. 어찌됐건 저보다 금융시장의 선배잖아요. 근데 저는 매크로에 관해서 네. 신경 잘 안 씁니다. 그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큰 거는 써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증시를 보거나 주식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엽적인 매월 매크로 변수에 좌지우지 되니까 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벅 터질 것 같고요. 뭐 CPI, PPI 이런 건 기본값이고 이제 PC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원이 어쨌네, 소매 판매는 어쨌네, PMI는 어쨌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끝도 없는 매크로에 현혹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를 바라볼 때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분기도 좀 짧고요. 반기 뭐 이 정도 선으로 보고 연 단위의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저의 이런 핵심은 매크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는 25bp 기준으로 2회 내지는 3회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 이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일단 지난번에 금리 인하 기다가 높아질 때도 동일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채권 시장과 달러 인덱스를 동행해서 같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이슈만으로 뭐 시장이 뭐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매크로 위험성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위험하겠죠. 근데 아직 뭐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 미국채 10년물 움직임도 그렇게 뭐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만큼 뭐 이 이슈보다는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오늘 동시효과에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관보에서 차관관세와 관련돼서 품목을 400개를 늘려서 추가적으로 50% 관세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건설기계, 그 다음에 지금 뭐 전력설비 이런 쪽도 50% 관세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를 빼지 않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미국의 공장 더 만들고 미국으로 와라라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비용은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 비용을 기업들이 언제부터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CPI는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PPI가 예상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고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 내년부터 반영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 관보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철강업과 관련된 400개 이상의 품목에 50% 관세를 먹이게 되면 과연 기업들은 언제까지 이걸 흡수해 줄 수 있을까? 정말로 내년부터 할까? 아니면 올해부터 당장 할까? 트럼프는 정말로 이걸 확정할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변동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미국 증시의 개별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장이 낮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양시장이 똑같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보다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더더욱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아서 혹은 이 관세 변수 때문에 이익이 급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혹은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당장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이 가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순간 물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죠. 트럼프가 이걸 확정할지도 모르고 그 현재 요일이 그대로 결정될지도 모르고 각각의 결정에 따라서 또 회사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저는 뭐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자.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관련주들 빼고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노보 노디스크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서 포지션을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다뤄봤습니다. 다소 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김윤 전문가님 어떤 업종 보세요? 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300% 관세 위협이 있었던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사님은요? 저는 반대로 이번에 법이 조금 바뀌면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ITC, PTC 적용으로 인한 태양광 업종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각각 섹터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반도체입니다. 뭐
얼마 전에 100% 얘기하다가 이제 200%, 300% 부르는 게 관세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물론 확정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또 주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민희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이럴 때 뭐 태생적으로 천재인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뭐든 잘하고 금방 학습하고 분야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태생적인 천재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협상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올드해 보이는 굉장히 정통적인 기법이잖아요. 협상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것은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또 이 두 번째 섹터를 다루면서도 죄송합니다. 저는 스튜디오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까 제가 박성재 앵커님께 그런 거 여쭤봤거든요. 대기할 때. 한미 정상회담 언제냐. 그거죠.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저 관세의 300%가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게 확정된 관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TV를 보시는 분 중에 없을 겁니다. 저건 말이 안 되고요. 뭐 최애국 대우가 저 300%입니까? 저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워낙 양측이 그 소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연 그러면 저 트럼프의 관세 300%라는 언급이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 판단을 해봤거든요. 적어도 뭐 대만도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이구나. 대한민국 대통령과 지금 외교 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트폴리오 공략을 어떻게 했냐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불확실성이 나온다면 조정 구간이다. 그때 사야 되고 또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나서 우호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악재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여기서 내가 다음 넥스트 단계를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나는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 이런 쪽인데 어찌됐건 호재거리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개예요. 잭슨홀 미팅하고 한미 정상회담인데 결국은 이 안에 지금 반도체가 있는 거죠. 압박용 카드로 써야 되죠. 이것에 대한 숙제를 좀 해와라. 이렇게 먼저 던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갔을 때,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우리 국내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제1위 섹터가 반도체인데, 저거 300% 맞도록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언급을 안 하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뭐 이재용 회장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좋다. 그러면 거기까지 내다보고 넥스트 단계로 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생산기업 특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나 테일러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인가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인텔의 사태를 보면 그렇죠. 지금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네, 칩스법 하면서 인텔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6%씩 올랐던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당연히 우호적인 그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호적인 가능성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의 어떤 실적들이나 모멘텀이 여전히 저는 우호적이고 낙관적인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더더욱 만약에 투자 생산이라든지 캐파 증설을 하라는 압박용 카드가 있다면 이게 과연 삼성전자에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이닉스에 뭐 득이 될 것이냐 피해가 될 것이냐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공장 건설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단지 뭐 기업이 쉽게 공장을 뭐 이런 정치적인 압박으로 바로 지을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음모론이에요. 여기서부터. 뭐 공장 하나 지어줄 테니 파운드리 몇 개 더 좀 받을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압박용이 좀 가미시켜달라. 이런 거 좀 필요하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는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추가적인 파운드리 수주 같은 거죠. 빅테크 기업들. 그러면 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눌림목 조정 시에는 적극 매수 가담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그 전까지는 눌림목,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 요소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주도 랠리에 관해서 지금 이미 하반기가 진행 중인데 7, 8월 두 달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반도체가 1인자로서의 위치는 공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흐름이 내년 전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매크로가 나와서 지역적인 뉴스가 나와서 조정국으로 간다면 조정을 이용한 매수는 좀 필요하고 단지 조금 더 그 4월이나 이런 그때는 막 적극적인 매수를 했는데 이 적극적인 매수의 강도가 그때가 100이었다면 지금 한 70 정도. 3분할 매수를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5분할 매수 좀 시납으로 천천히 템포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내 정부 차원의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면 여기서
정책 협상의 도출 기대감도 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섹터가 되었던 그것이 조선이 되었건 뭐 반도체가 되었건 뭔가 그 정답 답안지 성적표를 들고 와야 되는 건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을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도출 기대감까지 본다면 이 오늘 뭐 대체거래에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굳이 뭐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이 구간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지난주하고 공이 동일합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가 만들어질 텐데요. 시가 돌파의 흐름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같이 좀 다뤄주셨어요.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반도체 300% 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 여기에 오는 25일이 중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 계속 조정받을 때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반도체 섹터 의견 주셨어요. 다음은 태양광입니다. 어떤 뉴스 있는 건가요? 뭐가 바뀌는 건가요, 이사님? 네, 지금 9월 2일부터 바뀌는 과정은 지금 그 세이프 하버라고 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각 프로젝트의 5% 정도의 자금만 쓰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의 전반적인 건설을 4년 이내에 완공하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났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걸 굉장히 당길 것으로 보여서 5% 돈을 쓰는 것도 일단 뭐 부담스러운데 공사를 만약에 2년 안에 끝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뭐 미국의 특성상 그게 쉽게 되지 않을 상황이니까 이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태양광 종목군들의 급등은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썰런이라든지 퍼스트 솔러라든지 인페이지 에너지라든지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모두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고 오늘 뭐 국내 증시에서 또 이게 약간은 반영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관련돼서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쪽 싫어한다 뭐 하지만 태양광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상당수 있는 데다가 뭐 텍사스를 포함한 소위 이제 트럼프를 사랑하는 지역에서도 태양광 프로젝트가 워낙 많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걸 뭐 중간에 엎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쪽이 꽤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뭐 파리 협정서도 뭐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뭐 협정을 안 지킬 거라고 하지만 대기업들 입장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뭐 구글이나 이런 쪽은 뭐 유럽이나 이런 쪽 매출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런 친환경 쪽을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을 커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국내 관련주들 중에서 미국 진출이 그나마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봐야 되는데 하나솔루션이 대장주이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솔루션은 지금 뭐 여천 NCC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 저는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OCI 홀딩스를 태양광 대장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2020년부터 미국 공장이 가동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 그러면 내년도에 공장을 가동하니까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와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이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는 일단 국내 수요도 있지만 해외 쪽 수요에 있어서도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만약 지금 가장 그 첨예한 부분이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태양광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인곳을 포함한 전체적인 그 부분의 수출량을 더 줄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유입되는 OCI 물량을 만약에 늘릴 수 있다면 이건 더 이제 긍정적인 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봐서 저는 OCI 홀딩스를 계속 좀 주목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월 1일부터 이 보조금 받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바뀌는데 5%를 써서 먼저 착공을 하고 4년 내에 완공하면 보조금을 준다. 여기에 또 해당되는 종목군들 같이 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체거래소에서의 움직임이 OCI 홀딩스가 한 4% 정도 플러스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4% 하나솔루션도 2%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정규거래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거의 뭐 금방의 영역이기 때문에 태양광주들 대체거래소 움직임이 동반해서 좋기 때문에 정규거래 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터 두 가지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민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하나제약 준비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관심이 상당하고 특히 지난주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2번이나 소개를 좀 해주셨잖아요. 하나제약.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리노공업입니다. 네, 반도체 리노공업 주셨는데 하나제약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1군으로 좀 치고 나가는 쪽은 아닙니다. 어떤 매력을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치고 나가는 쪽은 아니죠. 근데 꼭꼭 숨겨왔던 종목인데 사실상 저는 상법 개정을 하면서 배당 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이런 중소형 기업들에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뭐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고배당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약사들과 다르게 적자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죠. 5년간, 6년간 보시게 되면 전부 흑자거든요. 여기는 정말 실적 기반 알짜 제약회사입니다. 최근에 캐펙스 증설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평택이라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규모가 나와 있는데 공격적인 생산 설비를 하고 있고 투자 추진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뭐 제약 바이오의 제약 업종으로 주목했다기보다도 시작은 이제 고배당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 자사주 소각 등등을 연구하면서 이런 정말 알짜 기업들은 조금 수혜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정부에서 원하는 바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약 종목들이 배당을 이렇게 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가 배당률이 한 4% 나오네요. 주당 네. 510원 앞에서도 계속 510원씩 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울 때도 했던 쪽이죠. 작년, 재작년에 보게 되면 굉장히 경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투자의 판단이나 주가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가 나왔을 때 성장주들의 굉장히 위협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고밸류 프리미엄을 받았던 데는 조선방산 원전 화장품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미 경고 시그널을 보내드렸고 차익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 성장주가 어느 정도로 하방 정체성을 확보해 주냐에 따라서 특히 뭐 삼바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엔솔은 안 빠지고 버텨주느냐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대장주가 좀 이끌 때 후발주자들이 조금 따라가면 좋은 측면으로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 안에서 단지 저는 오늘의 흔들림의 변수가 있으니 이럴 때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모습이거든요. 일봉 차트 좀 모습 보시면 이런 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차트가 예쁘고 자복자복하고 내가 좀 배당 쪽으로 가면서 안정감을 좀 추구하고 싶다 하면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영업이익률 간단하게만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주가는 이제 아웃퍼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약회사 쪽으로 갔을 때 영업이익률이 올해 11%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쪽이고 높았을 때 뭐 17%, 18% 간 적도 있지만 그때는 뭐 코로나 특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아웃퍼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제약입니다. 뭔가 좀 신약, 임상, 라이센스 아웃 이런 뉴스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정적인 제약주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꾸준히 흑자 내고 있고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 가지고 있는 하나제약. 제약바이오를 하나 하고 싶은데 나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 좋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지 않나 하나제약 알아봤습니다. 다음 리노공업입니다. 이사님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 보세요? 네, 일단 뭐 포고핀보다는 당연히 IC 소켓 테스트가 뭐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ISC와 더불어서 리노공업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뭐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좀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 즉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이유가 프린 수요를 당겨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IC 테스트라는 게 반도체 기판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AP에 대한 테스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대한 테스트 물량이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상반기에 당겨갔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떨어질 거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에이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년도에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에이직은 과연 떨어질까?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GPU는 다 엔비디아 걸 쓰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중앙칩이라든지 뭐 통신용 칩이라든지 이런 쪽은 브로드컴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에이직 수요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A직들이 늘어날 때 그런 A직들의 테스트를 하는 것은 결국 리노공업의 일이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일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 다음에 현재 밸류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현재 압도적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지금의 주가는 전혀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이제 신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뭐 제대로 이제 전망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이 안 좋은데 내년도에 신공장을 지금 운용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신공장을 지을 만큼의 수요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고 봐서 리노공업은 뭐 하반기에 실적이 전년 대비 조금 둔화될 수 있으나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내년에 A직 추가적인 수요 때문에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시고요. 네, 저는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고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면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합치면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을 떨어뜨려 놓고 보면 현재 이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한번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워낙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못 갔는데요. 내년까지 내다본다면 회복되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두 분이 각각 제약바이오, 반도체 한 종목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토마토 AI 선택 보겠습니다. 오늘 리노공업이 6이네요. 하나제약은 4입니다. 리노공업에 대해서 AP나 반도체 테스트 수요 급증에 수혜를 받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이고 다품종 납기도 짧고 이런 의료기기 쪽에 진출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6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수요 회복과 밸류에이션 여력이 강하다라는 평가였고요. 하나제약은 지금 공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파가 확대되는 부분,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봤고 안정적이면서도 또 가치가 있는 가치주다라는 성격으로 4 받았습니다.